예, 그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시작하면 되는데 소리가 조금 작아가지고요. 조금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 예. 그 목소리 잘 들리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지 않나요? 저만 작나요? 저만 작은 거면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많아서 네, 컴퓨터를 제 앞으로 좀 당겨봅니다. 네네네, 잘 들립니다. 예. 어쨌든 늦시에 다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요일 저녁에 복잡한 얘기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뭐 사실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도 많고 훨씬 더 참고할 책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부동산을 사고 팔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이번 한 20분 안에 짧게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 주제는 저의 부동산 매매기와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위주로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처럼 뭐 완벽하게 어떤 종목을 누구나 살 수 있고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모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고 이제 사는 곳들이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100%꼭 여기를 해서 살아 이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해오면서 그리고 뭐 이제 계속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느꼈던 것들을 위주로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현재까지 부동산을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내용은 작년에도 간단하게 발표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 이후에 23년 초에 좀 업데이트 사항이 있어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울산의 고향이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던 게 14년도였습니다. 그 14년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취업을 할 준비를 하면서 사실 원룸에 처음에 거주를 했었는데 어, 아무래도 부모님이 사시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룸에서 이제 거주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실 올라오면서 신축으로 분양을 하고 있던 원룸을 하나 매입을 했었습니다. 사실 요건 제가 어떤 투자 결정을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보다가 저희 어머니가 요거를 조금 서울에 가니까 미리 매입을 해두면 어떻겠냐라는 뭐 취지로 해서 이제 사실 1호선에 있는 대방역 인근에 신축 원룸을 하나 분양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회사는 좀 위치가 있어가지고 그 원룸은 이제 월세를 받고 저는 실제로는 이제 정자역,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곳에 위치를 한 이제 조그마한 원룸에다가 이제 월세를 주고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분양을 받아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을 가지고 제가 내는 월세를 이제 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주거비 측면에서는 이제 담보대출을 받았던 이자 외에는 크게 들어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주거비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대략 한 3년 정도를 살다가 이제 2017년쯤에 사실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어, 가락시장역에 있는 가락 금호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25평 정도 되고 이제 복도식으로 돼 있는 아파트인데 그때 제 기억에 전세 계약을 27년 6월에 가서 4억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매매가가 5억 3천 정도라서 한 1억 3천 정도 갭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부동산이나 서울 부동산 가격을 봤을 때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불인이어가지고 일단 전세를 하고 한 번 더 살다가 청약이나 요렇게 하면 그냥 막연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전세 계약을 이제 17년 6월에 했었는데
사실 파리 대책이 2개월 뒤에 나오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많이 없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조금은 저금리가 좀 지속이 되다 시간이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폭등을 제가 옆에서 좀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17년부터 계속해서 난 전세 계약을 들어갔는데 이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계속했었고 이제 집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계기로 어찌 보면은 이제 첫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왜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 비싸고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제일 컸던 게 부동산은 공부하는 방법이 어찌 보면은 이제 기존에 했던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곳을 이제 좀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는 네이버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승기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서 사실 매일 뭐 출근하는 길,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카페에 들어가서 그날의 어찌 보면 탑 20 이런 글들을 다 읽어보면서 이제 저처럼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무주택자로 있으면 화를 내시는 분 아니면 그 시기에 집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등 그 어떤 상승분을 다 가져가시면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 이런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무엇인가에 대해 원론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 의견들을 제가 좀 다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세 계약이 한 2년 끝나갈 때쯤에 이제 저도 이제 집을 사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어디에 살 것인가를 사실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신사역 쪽에 있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3호선 라인으로 좀 찾아갔는데 사실 그 시점에도 3호선 라인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강남 쪽 그리고 강동 쪽으로 보셨을 때 3호선이 지나가는 곳들이 뭐 대치역부터 해가지고 수서역,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아파트 값이 되게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어쨌든 3호선 라인 위주로 찾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제가 항상 들어가 있던 스터디 카페에서 위례라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신도시지만 뭐 베드타운이 있고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길래 그냥 실제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가락시장에서 대략 차로 한 15분에서 20분이 조금 안 걸리는 위치에 있었고 이제 차를 가지고 갔더니 너무 순식간에 도착해 좀 깜짝 놀랐고 들어갔을 때 어쨌든 신도시라는 개념을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모든 전선이나 이런 것들 다 지중화 땅속 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일단 차량보다는 사람 위주로 조금 설계가 되다 보니까 넓은 중앙 광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가 내가 애를 키우고 살기 되게 좋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평당 한 3,200만 원대에 매입을 했었는데 어, 그러면은 제가 그때 평수대로로 하면 20평대 초반이면 7억 이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7억짜리를 이제 들어가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때 전세 계약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라 전세를 끼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 플러스 신용대출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하던 어떤 대출 프로그램을 써서 대략 한 2억 정도의 7억짜리를 매입을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놔두고 21년 말까지 아마 최고점이었을 때 평당 5,60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대략 한 80% 정도 올랐다고 봐야겠죠. 이제 다만 그 당시에 실거주 2년 의무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매도를 하지를 못하고 이제 실거주를 2년 하고 끝나는 시점인 이제 23년 한 9월까지 제가 사실 입주를 한 21년 9월쯤에 하다 보니까 2년을 기다렸어야 되다 보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실거주하고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2년 말쯤 됐을 때 사실 최저점, 지금 기준으로 최저점이라고 생각 안 한다면 평당 한 3,500만까지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항상 오르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금리가 22년 한 7, 8월부터 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 금리라는 게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다리다가 마침 둔촌주공이 이제 분양이 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둔촌주공 분양까지도 문제가 생길 경우 부동산 시장 전체가 조금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13 대책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신규로 분양한 아파트에 여러 혜택을 주는 지금 뭐 좀 준촌종의 맞춤 혜택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제가 뭐 연초부터 저희 그 단톡방에도 한 번씩 계속 올리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계속 신청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별건 아니지만 9억까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을 빌려준다는 그런 1년 한시적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살던 아파트도 이제 9억 밑으로 많이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23년 1월, 23년 2월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뭐 7억 8천까지 내려갔던 가격이 8억에 찍히고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면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주택을 팔던 사람들은 그걸 팔아서 그냥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다음 급지로 넘어가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 그 급지 순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이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은 안 좋은 상태니 내가 내 집 갈아타기를 하기에 좋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송파에 있는 이제 여러 아파트들을 보다가, 어, 뭐 좀 대단지 한 9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이제 직접 가봤던 거죠. 1월에 한번 가보고 그러면서 부동산에 전화를 돌리면서 계속 저한테 문자로 이제 매물들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조금씩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떤 특이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보면은 주말마다 사람들이 와서 집을 보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주 단위로 가격이 변하는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 3주간 지켜보다가 한 2월쯤에 부동산 전화를 받고 이제 평일 저녁에 퇴근을 하고 가서 그 제가 살려고 하는 집을 보지도 않고 가계약금을 그냥 넣고 매수를 먼저 했습니다. 이게 부동산에서 뭐 나중에 여러 곳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선매수라는 게 사실상 되게 쉽지 않은 좀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매수를 했는데 내 집이 안 팔려버리면 나중에 중도금, 잔금이 다 꼬이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결국 가계약금을 내고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 내가 이 집을 못 사게 될 경우 내가 지급한 계약금 사실상 더 이상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특례 보금자리론이 계속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시세가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런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조금은 조급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집을 지금 파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 매물을 내놓고 대략 한 4월쯤에 이제 매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어쨌든 제가 전세 끼고 산 가격을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마련해서 지금은 이제 전세를 끼고 송파구에 집을 샀고 그리고 저는 기존의 집을 매도하고 근처에 월세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잘한 선택인지 안 한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당장 제가 샀던 집에 들어간다는 생각보다는 향후 한 3년이나 4년 뒤에 어쨌든 내가 그 지금 급지보다 높은 급지에 집을 사놨고 만약 그 내가 4년 뒤에 이게 올라가 있든 내려가 있든 어쨌든 내가 지금 산 가격은 변하지 않고 전세금은 더 올라가지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하에 나중에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해서 입주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행이 되고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쭉 보여드리면 대략 이게 1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9억 미만의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보시면 뭐 주 단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이 어찌 보면 22년 말부터 해서 좀 최저점으로 심리가 안 좋고 가격이 낮아져 있었던 곳인데 특례 보금자리 시행이 되고 돈이 이제 유동성이 풀리자 바로 이 가격이 9억대로 밀려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계약된 물건은 이제 10억을 돌파하면서 사실상 특례 보금자리론 때 영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수요가 그만큼 살아나는 거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송파 쪽은 어땠냐? 이게 사실 제가 매입한 단지는 아니긴 한데 가격대를 보시면 1월 26일 기준으로 15억이고 뭐 14억 후반 이렇게 이제 가격 형성이 되다가 특례 보금자리 활성화되고 어쨌든 급지를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좀 생기면서 이제 8월 말 기준 보통 이게 계약하고 한 달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찍힌 거는 이제 17억 9천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유동성에 영향이 없었다고는 못할 정도로 조금 확실한 가격 상승세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추세를 보면서 아 이게 주마다 가격이 바뀌고 올라가는구나라는 거에 보고 판단했었고요. 그러면 제가 약 14년부터 대략 한 9년 동안에 이제 여러 부동산 사고 팔면서 느꼈던 그리고 뭐 어찌 보면 제가 어떤 걸 못했고 어떤 걸 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못했던 거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상승하기 전까지는 제가 사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고 지식도 없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어떻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고 사실 신문을 보더라도 부동산 면을 제가 보거나 이러지 않았고 그냥 흘러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나중에 청약으로 살 수 있겠지. 이게 아무래도 제가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뭐 국민 평수라고 한 33평이어도 10억을 넘게 사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모으는 소득으로 충분히 살 수 언젠가는 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고 그거를 서울에 와서도 좀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게 제 뭐 가장 큰 패착이 아니었을까 처음에. 예, 그래서 이번은 지금 보면 청약을 통해 막연히 마련할 수 있겠다. 이건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청약하니까 아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사실 17년도에 제가 결혼을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너무 집값이 비싸니 전세로 있다 나중에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떠한 뭐 시장 상황을 보고도 내린 결정이 아닌 근거 없는 그냥 저 스스로의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고 물론 지금 아이가 있고 이러신 분들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뭐 집을 사실 때 담보대출을 빌리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 어, 제가 받는 연봉이나 이런 돈에 비해서 몇 억이라는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 대출이라는 걸 자꾸 활용해야 되는 분야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대출은 그리고 빚은 나쁘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을 보시면 사실 요즘 시대에 정말 돈 잘 버시고 부자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제 소득을 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판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소득을 내 돈을 모아서 집을 사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조금은 어떤 분들은 당연히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선진국을 가더라도 소득만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제가 못한 것들 중에서 제일 컸던 게 그냥 제 소득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판단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와중에 제가 그나마 잘했던 게 뭐냐? 일단은 제가 뭐 만난 자리에서도 여러 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그냥 입사를 하자마자 노후 대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큰 뭐 소비를 통해서 뭔가를 만족을 하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돈을 안 써서 모으는 걸 더 저한테는 되게 더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냥 돈이 좀 많이 모이고 있었고 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여름 휴가나 이런 게 있을 때 심지어 연애 중에도 한 번도 여름 휴가를 뭐 외국이나 이렇게 간 적이 없고 항상 그냥 저희 부모님 집에 가서 일주일 그냥 쉬다 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휴가라는 게 어디를 가더라도 몇백만 원이 드는 거다 보니까 그런 돈마저도 되게 아깝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시면 제가 전세를 살면서 2017년 파리 대체구의 상승장이 이제 펼쳐지는 걸 보면서 그때 바로 그나마 빠른 건 아니지만 늦게나마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는 목표와의 여러 가지를 계속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시간이 걸리면서 계속해서 지식이 쌓여가다 보면 결국은 이게 내가 잘 모르더라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3번을 봤을 때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 제가 건설사에 있다 보니 이제 청약이나 이렇게 하는 제 동기들하고 얘기를 해보더라도 아 어쨌든 대기업인 곳에 다니는 내 입장에서
청약은 정말 그냥 할 수가 없구나. 왜냐면 그때는 추첨제보다는 가점제로 가야 되는 건데 가점제라는 게 만 30살부터 해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제 청약 점수라고 해봤자 몇십 점? 그 당시에는 어지간한 청약을 되려면 거의 뭐 69점 이런데 69점 74점을 받으려면 만 30세부터 15년간 무주택을 있어야 되고 자기 제외 부양 가족 4명, 뭐 그러면 아이 2명, 부모님, 자기 아내까지 다 부양해야 된다.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쳐야만 청약 가점을 어쨌든 그렇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15년 동안 내가 집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크다 보니까 그냥 청약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라고 그냥 신속히 판단하고 매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제가 처음에 집을 살 때도 담보대출을 일단 받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전세를 끼고 신용대출을 받고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대출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내가 들어 넣어야 되는 돈을 최대한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짜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게 어찌 보면 지금 생각을 하더라도 좀 하락장이 오고 이런 거에도 제가 샀던 가격보다 내려가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너무 비싸니까 조금 싼 곳을 그러니까 입지를 낮춰서 집을 샀더라면 지금만큼의 어떤 그런 뭐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산 가치 증대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요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리고 제가 배웠던 게 뭐냐? 그럼 일단은 1주택 보유는 시장에서 롱 포지션이 아닌 그냥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주택자가 어찌 보면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 무주택자라는 거는 나중에 가격이 낮아졌을 때 사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쇼트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1주택은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했을 때 그냥 필수적인 어찌면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나서부터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선택이 들어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내 소득을 바탕으로 서울 수도권인 아파트 가격을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벌 것이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보다 돈을 더 적게 쓰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대출이든 다 끌어들여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조금만 더 넓게 보시면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대출을 가지고 사는 거지, 소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버리지 활용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냥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뉴스가 됐든 뭐 유튜브가 됐든 여러 가지 요즘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 추세라는 것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왜 올랐고 그 당시에는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더라도 향후에 이 시장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집에 사놓고 떨어지진 않겠다라는 판단 정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뭐 다양한 소득층에 계실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 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더 많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노동자고, 이제 노동소득을 통해서 어떤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라면, 결국 첫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든 안 쓰고 모아가지고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주택 구입은 어찌 보면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롱 포지션이 아닌 그냥 중립 포지션을 가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5년 이상이라고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지만 어, 제 스스로도 한번 이 집을 산다면 과연 언제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냥 질문해 봤습니다. 만약 30년 동안에 이 집을 보유했을 때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전 당연히 오를 거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게 20년이라도
그 동일한 의견일 겁니다. 하지만 10년이라면 사실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5년이라는 기간은 어찌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아닐까.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는 기간도 5년이고 그 사이에 나오는 정책들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크게 흔들리다 보니 결국 5년 이상을 바라보고 입지를 정하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쨌든 장기간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7번은 조금은 어떤 분들은 공감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첫 집을 마련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짧고 역세권인 곳을 고르는 것보다 여기서 아이를 데리고 내가 산다고 했을 때 부부가 이곳을 선택하겠는가를 조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 곳에서 지금 역까지 가려면 버스로 15분이 걸리고 거기서도 한 번 더 갈아타야지 강남이나 아니면 강북 여의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 마우스가 그래서 단순 역세권이라고 해서 모든 입지가 좋은 건 아니고, 어찌 보면 이 집에서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아이와 아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고려했을 때 이 집, 내가 살고자 그리고 사고자 하는 입지가 아이가 잘 커가고 부부들이 선호하는 입지인가를 어찌 보면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현재까지의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해야 되는가? 그냥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집을 마련하고 어찌 보면 내가 그래도 갈 곳이 있구나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확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게 돈을 모은다고 한다면 이 돈은 언제든지 이제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중에는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이라고 하는 더 이상 늘어날 수는 없는 그리고 추가로 생산이 될 수 없는 자산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살고자 하는 주거지를 마련한다면 그것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은 어찌 보면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 시세 차익 물건이고 만약 내가 임대를 준다면 월세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주식이나 다른 어떤 투자하는 자산하고 다르게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도 살 수 있는 즉 실사용이 가능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와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정한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요건이 갖춰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을 보셨을 때 어, 물론 특강을 아마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본소득은 결국 근로소득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노동소득을 통해서 이제 하루하루 돈을 모으고 살아가시는 분들, 특히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확보를 통해 내가 받는 월급보다 어쨌든 자산을 통한 수익을 더 높게 가져가야 되고 그것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이 어찌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항상 보시면 누구든 100% 자기 돈을 넣고 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든 또는 의도하지 않든 대출을 통해서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이고, 장기간 투자를 통해서 갔을 때 사실 손해보는 자산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입지에 따라 다르고 어, 아무도 찾지 않는 수요가 없는 자산을 산다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가 요거를 샀을 때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도 나만큼 원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드는 입지에 산다면 어쨌든 요거를 통해서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내가 넣은 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이 제가 항상 집을 살 때 제일 크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상황인데 만약 10억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담보대출을 대략 5억을 받는다고 하면 이 담보대출 5억의 가치는 내가 이 집 약 뭐 30년 동안 갚아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30억 안에, 아니 15억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원리금을 상환해 가면 결국은 그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반면에 자산의 가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큰 충격이 와서 부동산 시장이 갑작스럽게 증가한다고 했을 때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내 아파트의 가격이 10억에서 15억으로 오른다고 해서 대출도 같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는 결국 장기간 동안
내 돈을 투자해서 묶어놓을 수 있고 대출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실사용이 가능하며 그 결론 최종적으로는 내 집을 마련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확보가 된다는 점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간단히 별첨으로 내 집 마련 최종 목적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 정부에서 여기 살아라고 그냥 찍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1월 3일 이제 13 대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규제 지역이 많이 풀렸는데 현재까지 규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곳들은 용산, 속초, 강남, 송파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일 집값이 높은 곳들이고 그리고 그곳에 인접한 마포, 동작, 과천, 성남, 강동 요런 곳 하남 요런 곳들 모두가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고자 하고 원하는 지역입니다. 결국 저희가 장기적인 투자를 봤을 때 저희가 최종 목적지로 삼아야 되는 곳은 뭐 정부에서 그냥 찍어준 요 네 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바뀐 지하철 노선들을 보시면 2호선이 이제 동그랗게 표현이 되면서 이제 한강변과 이제 뭐 한강변이라고 한강변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 빨간 곳 내부 플러스 2호선 안에 들어가는 곳을 내가 살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로 삼고 내 집 마련을 해나간다면 장기간 한 20년, 20년을 봤을 때는 실패한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20분 동안 제 짧은 뭐 강의라기보다는 제 말을 들어줘서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해주신 박동현 어른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누가 손을, 양호람 원호님, 아닌가? 좀 뭔가 좀 잘못 누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어, 저는 사실, 관심 있게 들었던 부분이 첫 번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됐고요. 뭐냐면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부분하고 무주택은 그냥 숏 포지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근데 이제, 어, 좀, 다만 조금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이게 사실 이제 단기간에 이제 현금으로 이제 사실 바꾸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 거래할 때 거래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대가를 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사실 부동산 굉장히 안정된 시기에 전세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면서 뭐 본의 아니게 세금은 많이 절약했다고 생각하지만 좀 빨리 집을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약간 보유했을 때의 그런 세금이나 뭐 기회비용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하면서 발생하는 게 이제 재산세, 뭐 건물분, 토지분,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요 정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재산세 올해 하고 작년에 낸 걸 보니까 어 제가 7억에 매매해서 요게 9억까지 올라왔을 때 대략 매도를 했는데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공시지가는 뭐 실거래가가 막 9억이더라도 공시지가는 그보다 한 3, 40%가 낮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다주택자라면 이제 그게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지만 1주택자면 그런 보유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매입을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손윤희님 혹시 사정이 되시면 그냥 소리로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서 이제 다들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메시지 이렇게 드렸는데, 일단은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사실 저도 요즘에 좀 오피스텔이나 이거 좀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좀 세를 받으려면은 어쨌든 사업자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 임대 사업자도 있고 주택 임대 사업자도 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세를 좀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때 사업자를 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내셨다면 어떤 사업자로 내셨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아, 예, 이것들이 제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 가면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제가 그렇게 월세 사업자로서 어떤 그렇게 다양했던 것보다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필요해서 그냥 잠시 사놨다 요 정도였다 보니까 그렇게 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집이 늘어나면 당연히 내야 되지만 요즘은 오피스텔 투자가 그렇게 쉽지도 않은 부분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요거를 만들면서 의도했던 거는 이제 조금 무주택자나 처음 부동산에 접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조금 강의 내용을 만들어 놓았던 건데 만약 처음에 주택을 마련하시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저는 오피스텔 같이 조금은 비아파트는 추천을 좀 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21년도까지만 해도 뭐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청약률이 높았는데 이게 아파트가 아닌 상품을 구입을 했을 때는 실제로 조금 가치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많이 손해보는 것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항상 첫 이제 자가 마련은 아파트 위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또 달리 또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없으시면 저희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원래 격주로 원래 했었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추석 내로 좀 끝내보려고 해서 저희 다음 주 일요일 같은 시간 10시에 똑같이 20분 동안 이제 2탄으로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박동현 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